세 번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기술에 대한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전 그 VR 기술을 현실 세계론 통 속에 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죠. 이 통 속에 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인간의 뇌를 꺼내서 통 속에 넣어놓으면, 그래서 통 속에 넣어놓고 각종 전극을 다 달아놓고, 이 뭐 시각이나 후각이나 이런 걸 넣어놓으면 이 뇌가 지금 통 속에 있는지 아니면 진짜 뇌에 있는 건지 우리 그 사람 몸에 있는 건지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어땠을까요? 그 사고 실험에서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실험을 못하는 경우에 일종의 이제 그 생각으로 실험을 대체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사고 실험의 종류는 꽤 많이 있습니다. 뭐 미래는 결정되어 있느냐, 뭐 라플라스의 도깨비 이런 것들 사고 실험이고요. 통 속의 뇌도 대표적인 사고 실험이죠. 그런 사고 실험으로 그 어떤 논리적인 그 과학적인 상식과 논리력에 의해서 뭐 그 실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것인데, 뭐 인간의 뇌를 통 속에서 이제 그 뇌에서 꺼내서 통 속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버트 하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사고 실험을 했는데 그 결론은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이 감각세포가 없죠. 뇌 자체에는 그 많은 우리 몸에 있는 감각세포를 신경답에서 이어져서 우리가 뇌가 느낀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인간의 뇌가 해석하는 것이고 듣는 것도 인간의 뇌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 속의 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장자의 꿈을 생각하죠. 장자의 꿈이라고 나비의 꿈이라고 하는 거는 장자가 꿈을 꿨더니 장자가 나비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 기억에 남아서 그 장자가 생각하기를 장자가 나비 꿈을 꾸는 건지 나비가 장자의 꿈을 꾸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런 기존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의미 있는 스토리를 제시를 했죠. 이 통속에는 브레인어 배트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죠.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사고 실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상현실 기술은 그런 통 속의 뇌를 현실로 가져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 실제 그 가상 버추얼 리얼리티 기기를 좀 장착을 해보셨어요? 이제 보면 버추얼 리얼리티 기술도 많이 발달을 해서 그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용 그런 기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HTC 바이브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삼성에서 오디세이 플러스 이런 것들도 했는데 오디세이 플러스가 활성도가 상당히 좋아요. 저는 HTC 바이브 그 예전 좀 그 오래된 거 하고 그다음 오디세이 플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오디세이가 있고 오디세이 플러스가 있는데 오디세이 플러스가 조금 더 그 화질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더 개선이 됐죠. 좀 그 화질이 개선이 된 건 아니고 이 컨트롤러 인식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해보면 실제 그 상당히 몰입감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한계가 좀 있어요. 이제 이, 이 컨트롤링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보면 화소가 보여요. 이게 그래서 눈이 이게 약간 거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이 주사율이 높아서 좀 우리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약간 끊기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느낌이 상당히 들죠. 마치 내가 다른 곳이 아니라 거기 있는 의자가 있으면 거기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 자칫에다 한번 그 의자가 이 책상 같은 게 있어서 가상현실 공간에서 이렇게 기댔다가 아무것도 없다
기대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마치 그 안에 있는 거, 실제 있는 것 같아서. 가상현실이 일상화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술이 일상화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기술 발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한번 좀 쭉 흘러가면서 보도록 하죠.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가상현실에 대한 그거는 그 인간이 가상현실에 대한 꿈을 꾼 적이 언제쯤일까? 길버트 하만은 좀 최근에 했던 거고, 장자의 전몽은 상당히 2000년 전에 이제 그런 고민들을 했던 거였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가상현실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20세기 초에 있었어요. 1935년에 피그말리온의 안경이라고 하는 SF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인간의 뇌에 대한 어떤 고민들, 어떤 인간의 어떤 감각기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만 그런 게 나왔던 것이고, 가상현실이란 단어가 처음 나왔던 건 1938년에 프랑스의 극작가에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1935년도 작품에 1938년도 이런 작품들을 보면 이건 단 상상이었는데 1962년도인가에 이게 실제 이런 기계가 나옵니다. 이거는 뉴욕 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내 몸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보여주지 않고 정해진 화상만 보여주는 건데, 오토바이의 진동과 냄새와 그다음에 양쪽 환경의 그 화상에 의해서 이런 거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 실질적 개념은 그런데 이런 기술 자체는 그 전에 한 20세기 말하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인간의 시각이 서로 상이 다르면 입체로 이해한다라는 하는 걸 이해를 하고 만들어진 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실제 생각은 그렇고, 기기는 1962년도에 만들어졌고, 1968년도에는 최초의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건 가격도 비싸고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기술 중에 하나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상이 두 개인, 요 보면 디스플레이인데 사진이 두 개인데 약간 시각차 도서 찍은 사진이 때문에 입체로 보여주는 그런 디스플레이 같은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냥 장난감 정도였었고, 1968년도에 이게 만들어졌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건 아직은 좀 기계 비용이라든지 복잡도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는 또 이 가상현실이 상당히 핫한 주제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제 활용이 됐었죠. 많이 소재가 됐었습니다. 익스텐즈라든가, 그 다음에 더 컨그레스 이런 것도 상당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더 컨그레스 같은 경우는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 이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상당히 많이 발달된 세대가 돼서 영화 배우의 외모나 이런 거 닮은 영화 배우를, 디지털 배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면 그 영화 배우한테 가상현실로 들어가지 않을래? 너의 어떤 그런 것들, 가상현실 세계에서 너의 삶을 영위하지 않을래? 라고 해서 그 가상현실 세계에서 사는 그런 모습들,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영화입니다. 블랙미러라고 하는 거는 영국 드라마였는데 미국이 인수해서 미국 드라마가 됐죠. 넷플릭스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블랙 휴머적인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블랙미러라고 하는 그런 거에 보면 가상현실을 소재로 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17년인가에 했던 레디 플레이어 1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작품인데 가상현실을 아주 본격적으로 소재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철학적인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게임이나 그런 소재가 일상화됐을 때, 가상현실 기술이 충분히 성숙했을 때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아주 간단한 에피소드 정도고, 재밌는 건 과학기술을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이 과거에 대한 향수를 좀 자극하는 그런 소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많은 소품들이나 거기 나오는 어떤 가상현실에 나오는 어떤 주인공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전 영화에 있는 것들로 많이 나와요.
레디 플레이어 한번 보시면 이게 2045년인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데 이때 되면 이 정도는 충분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늦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가상현실과 관련된 어떤 관심과 대중을 보면 구글 앵그램하고 구글 트렌드를 봤어요. 구글 앵그램은 2000년도까지, 과거서부터 2000년도까지, 2000년까지의 책들을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해당 단어가 어떤 빈도로 나타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뭐 과거엔 책이 적고 뭐 좀 시간이 갈수록 책이 많아지는 때문에 시기별로 잘라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버추얼 리얼리티에 대한 단어들이 어쨌든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구글 트렌드를 보면 2015년도, 2016년도에 급속도로 올라가는데 이거는 버추얼 리얼리티 관련된 기기 세대가 2016년도에 오클레스하고 그다음 HTC 바이브, 대만의 HTC 바이브에서 최초 출시가 되면서 같이 나왔는데 보시면 트렌드들이 매년 나오긴 이렇게 좀 등락을 하는데 여기에 이 차세대 기기들이 등장할 때마다 나왔다가 실망하고 다시 나왔다 실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클레스가 2016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가 2014년도에 페이스북에 인수가 되면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인수되죠. 20억 불인가 40억 불 정도 인수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작년동가에 그 페이스북의 주커버그가 2020년은 좀 너무 빠른 것 같고 2030년 이전에는 이런 그 가상현실 기술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을까 그런 예견을 합니다. 제 생각에도 그쯤 되면 좀 될 것 같아요. 과학기술들 발전들을 보면. 이 가상현실 기술의 응용분야 상당히 많아요. 근데 주로 이렇게 논문들을 보면 제가 이 논문은 잠깐만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가져왔어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버추얼 리얼리티를 주제로 해서 그것이 어떤 주제의 논문들하고 연결됐는지 봤더니 의료 분야, 심리학 분야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가상현실 기술은 의료 분야, 심리학 분야, 그 다음에 교육 분야, 그 다음에 섹스산업 분야 뭐 이런 쪽에 좀 많이 활용이 될 텐데 관광 분야 혹은 뭐 이런 그 뮤지엄 분야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고 엔터테인먼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게임 분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게 우리 아까 제가 그 초두에 통 속의 내라고 하는 그걸 화두로 가상현실을 가져왔던 이유는 우리 모든 인간의 경험을 가상현실로 구현이 가능한 때가 언젠간 올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은 가상현실로 재현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죠. 교육도 그렇게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상현실을 좀 봐야 되겠죠. 범용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가상현실을 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가상현실 기술의 미래를 보면 우리가 VR, AR, MR 그러는데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거는 실제 그 가상 공간 내에서 리얼리티가 구현되는 것이고요. 오그멘트 리얼리티는 핸드폰 같은 걸 두고 그 위에 추가적인 정보를 얘기하는 거고, 믹스드 리얼리티는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를 안경으로 보면서 거기에 정보나 가상 정보를 더하는 걸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믹스드 AR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얘기할 때 현재까지는 오그멘트 리얼리티 시장이 제일 커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AR 믹스드 리얼리티 기술로 가야 되겠죠. 믹스드 리얼리티면 안경 형태를 쓰거나 혹은 스마트 렌즈 형태를 끼고 세상을 볼 때 거기에 세상 덧붙이는 정보 자체가 덧붙여서 얘기가 될 거고요. 거기에 뭐 간판을 보면 영어로 된 간판이나 혹은 스와힐리어나 혹은 뭐 로마어나 러시아로 된 것들을 봤을 때 우리말로 번역되는 것들이 증강현실이 될 것이고요.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저의 비서가 다니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들도 하나의 혼합현실 기술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근데 지금 화소수 이렇게 보면
2016년도에 1세대 VR 기술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한쪽 눈에 100만 화소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0만 화소면 화소가 상당히 크게 보입니다. 지금은 한 400만 화소 정도가 일반화됐어요. 2018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좀 투자가 약간 정체돼서 그런 거고요. 근데 퀀텀 다트라고 하는 그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디스플레이 장치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비디오 카드가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비디오 카드가 이제 그 엔비디아 기준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에서 만든 1060강 정도면 100만 화소가 되는데 좀 약간 더 화소수가 높아지면 좀 더 2080, 2080 Ti, 2080 Ti 이런 것들도 해야 돼요. 근데 1060 정도면 2, 30만 원이면 비디오 카드 살 수가 있는데 2080 Ti 정도면 뭐 100만 원 정도를 줘야 됩니다. 그럼 성능이 3배, 뭐 4배는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2배 정도? 뭐 3배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무어슬로가 멈추면서 이런 CPU나 혹은 그 비디오 관련된 디스플레이 같은 그 가속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생각보다 속도가 지수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실제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좀 렌더링하는 그런 기술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화소수가 늘어난 만큼 비디오 카드 장치가 올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계는 있다. 왜냐하면 한쪽 눈에 이 디스플레이 인간의 나한과 뭐 동일한 정도가 되려면 수천만 화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보다도 100만 화소 때보다 수십 배, 수백 배가 100배까지는 아니고 한 90배 정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주장도 있어서 좀 한계가 있는 상태라 그런 비디오 카드의 문제 때문에 디스플레이보다는 비디오 카드 문제 때문에 좀 정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4D 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4D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간의 이 장치가 보면 이 시각하고 청각 정도는 해줘요. 시각하고 청각. 그러면 약간 촉각도 일부는 됩니다. 햅틱 기술에 의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움직임까지 같이 해줄 수 있냐. 후각하고 그다음에 미각까지 같이 대체해 줄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고민이 좀 필요한 상태가 되겠죠. 뭐 언젠간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뉴럴 테크놀로지, 우리 신경망 기술에 의하면. 근데 신경망 기술 읽는 건 되는데 인풋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먼 미래가 될 거고요. 단지 우리가 좀 작아지고 그다음에 청각하고 그다음에 시각하고 촉각의 일부 부분 혹은 촉각의 좀 많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대체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그건 빨리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상현실 컨택트 렌즈에 대한 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생각보다도 뭐 공상현실처럼 금방 껴서 뭐 10년, 20년 되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디스플레이 장치가 어느 정도 됐다 하더라도 배터리 기술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배터리 기술도 아직 초박막으로 만드는 배터리 기술이 좀 발달됐다라고 해서 그것도 좀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디스플레이 장치가 어느 정도 됐다 하더라도 무선에 의해서 그런 그 신호가 여기 가야 되잖아요. 스마트 콘택트 렌즈와 또 실제 처리의 그 시각 정보를 디스플레이 화상 정보를 처리해서 보내준 장비들이 무선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돼야 되는 상태가 되겠죠. 오감 부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라이즌 1, 2, 3 한번 그려봤어요. 이게 어떻게 될 건지. 호라이즌 현재 추세는 어떻게 될지, 호라이즌 2는 어떻게 될 건지, 호라이즌 3는 어떻게 될 건지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가상현실 기술과 관련돼서 가트너에서 이 하이퍼사이클 그린 것도 있어서 그걸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래 전망과 관련된 거를 인티그럴 시어리라고 해서 통합이론이라고 해서 아칼 모델이라고 해서 올 쿼드런트 올 레벨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한번 보시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의 한계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아칼 모델은 우리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를 단수와 복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세상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인티그럴 시어리예요. 통합 이론이고요. 그래서 그걸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 그다음에 문화 교육, 그다음에 원격 근무,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정치 이런 것들을 좀 다 통합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고 좀 봐서 아카이브 모델로 한번 그려봤던 것이었고요. 이거를 좀 몇 가지 좀 구분해서 좀 얘기를 했던 거였고,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퓨처스 휠로 한번 그려봤어요. 퓨처스 휠이라고 하는 건 미래 전개도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죠. 미래 수레바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요. 미래 전개도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버추얼 리얼리티 기술이 충분히 성숙한다면 그 다음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사건의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이 미래 전개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논리 추론에 의한 것들을 합니다. 좀 제가 많이 피곤하네요. 이렇게 녹화하다 보니까. 미래 전개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특정한 이벤트가 중심에 일어나면 그거를 귀납 추리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VR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 원격 근무 같은 게 많이 활성화되겠죠. 원격 진료, 원격 교육 같은 게 많이 활성화될 겁니다. 원격 근무가 활성화되면 굳이 내가 대도시에 근무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면 내가 세계 어느 데서든지 혹은 지방 어디서든지 근무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원격 근무를 하게 되면 원격 근무에 의해서 다른 나라 사람과 만나는 것들이 상당히 용이해질 거예요. 세계화가 상당히 활성화될 수가 있겠죠. 누구하고도 만날 수가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가족 구조에 대한 변화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정한 중심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 바로 미래 전개도입니다. 미래 전개도는 좀 약간 좀 다른 걸로 좀 더 시스템 싱킹하고 좀 연계시켜서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다른 동인들도 연계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스템 싱킹이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적 사고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기반으로 한 어떤 사고 기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적인 그 동인들이 폐쇄적이고 하나의 내부적인 걸 의미하는데, 저는 약간 개방적으로 봐서 이 퓨처스 윌, 미래 전개도하고의 그런 사고와 시스템 사고를 좀 결합해서 쓰고 있는 게 제가 주로 활용하고 있는 미래 전개도이고, 형태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 가운데에서 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좀 더 창의적인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현재 그 버추얼 리얼리티 기술이 충분히 성숙하는 거는, 주커버그는 생각은 어느 정도 성숙하는 건 2030년 이내일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고요. 일부 어떤 델파이 기법에서 생각했던 것은 2035년, 2038년 정도면 완전한 몰입형 가상현실 기술이 성숙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상현실 기술은 제가 봤을 때는 인류 사회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그때쯤 되면 동시통역 기술도 충분히 발달되어 있을 겁니다. 동시통역 기술들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인간은 국경이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 국가의 의미,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노동의 의미, 노동의 방식에도 큰 의미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지식의 전달 체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가상현실 공간 내에서 인공지능 가정교사에 의해서 교육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교육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하게 지식의 전달만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전통적인 대학이나 초중고는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스킨십을 해야 되고, 동료와 같은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고, 또 학교에서 교사들은 어떤 지혜를 전달해 주는 역할로 많이 변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전략들 한번 제시를 했고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좀 시간이 25분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전 시간이 좀 많이 했고,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정체돼서 약간 미래 동인의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동인 유형에 대한 거는 제가 엑셀에 좀 추가시켰고요. 이거는 울프 필칸의 트렌즈와 시나리오라고 한 책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보면 이제 변화의 어떤 스펙트럼하고 지식의 스펙트럼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변화 스펙트럼은 좀 그 변화 스펙트럼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포커스드 체인지, 우리가 변화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못한 상태다. 그다음 카오스, 완전 혼란 상태다 하는 거하고, 지식에 대한 거 우리가 난리지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건전한 지식이다, 건전한 의견이다. 그다음에 일단 가설이다. 그다음에 좀 약간 숙고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이런 매트릭스를 좀 어떤 큰 흐름을 그렸는데요.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다와 우리가 그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패러다임이라고 불러요.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그 준거의 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치관의 근거, 지식의 근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패러다임은 그 길게는 뭐 수백 년 정도 지속이 될 수 있고요. 뭐 짧게는 수십 년까지 지속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뉴턴 물리학 같은 것이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는 것이죠. 뉴턴의 물리학은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에서 대체가 됐고요.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은 양자 물리학에서 대체가 됐죠. 양자 물리학은 또 다른 물리학에서 또 대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약간 플러스되는 것인데요. 우리 패러다임 중에 대표적인 게 민족주의도 하나의 패러다임이죠. 국가주의 이런 것들도 하나의 패러다임이 될 것이고요. 종교도 하나의 패러다임이 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그 전반적인 변화에 대한 스펙트럼을 다 하면서 이제 건전한 지식에 해당되는 것이 그 컨트라딕션이라고 하는 건 의견이 좀 약간 상치되는 것, 상반되는 것들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트렌드가 있고 언서튼티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서튼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미국이 이 양쪽에 그 국제 질서에서 개입주와 고립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패턴들이라고는 얘네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할지 모른다는 것들이 언서튼티에 해당됩니다. 이제 새로운 것들일 수가 있죠.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들은 위크 시그널, 와일드 카드, 위크 시그널, 이머징 이슈, 블랙 스완 이렇게 해당될 것이고요. 전혀 모르는 것이 와일드 카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을 지면 패러다임은 수십 년에 수백 년, 메가 트렌드는 뭐 한 세대, 뭐 10년 정도, 그 다음에 트렌드는 몇 년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드, 포로데이하고 마이크로 트렌드 같은 수개월 정도 됩니다. 네, 뭐 언서튼티라고 하는 불확실성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위크 시그널, 이머징 이슈, 시드 오브 체인지, 그 다음 블랙 스완 같은 것들인데 이런 부분은 거의 동의어라 이렇게 같이 묶어놨고요. 와일드 카드 같은 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미들 같은 거 좀 잘 정리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겁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지금 우리 그 강의 자료에도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엑셀에도 올려놨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동의니 이 중에 어떤 건 해당되는지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